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학에서 인구 문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인구의 변화는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한 내용이죠.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인구기금은 2011년 10월 31일을 세계 인구 70억의 날로 선포를 했었고, 매직펜으로 바꿀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2027년에는 80억, 그 다음에 90억, 1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는 게 중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출생률이 당연히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의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영아 사망률, 아기들이 사망하는 일이 감소되고 있죠. 그 밖에 사회 문화적 요인,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인구 증가율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고 그 증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0.0보다 높다라는 플러스 숫자라는 것은 그 전체 숫자에서 어떻게든지 증가는 하고 있는 건데, 그 증가하는 값이 얼만큼 큰지는 이제 증가율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결론적으로 1950년에서 2050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전체 세계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값이 증가율이 플러스 값인 0.5까지이므로 어쨌든지 2050년까지는 증가는 전체 인구 숫자로는 절대 숫자로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인구 문제는 우리가 인구 특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그 한 국가 안에 있는 인구들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성비, 연령 분포, 인구 밀도, 공간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출생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사람 수가 출생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구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구 1000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 수를 우리가 출생률, 그러면 반대로 사망한 사람 수를 우리가 사망률이라 합니다. 당연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비에 대한 거죠. 성비는 출산율에 대해서 두 번째 출산율,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에 낳은 아이의 평균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생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얘기했는데 출생률과 출산율은 다르죠. 출생률은 1년 동안 인구 1000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 수를 출생률이라 한다면, 출산율은 어쨌든지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이의 평균 숫자를 우리가 출산율이라 하죠. 그럼 출산된 애들 중에는 살아난 그 애가 다를 수 있죠. 그 숫자가. 그래서 출생률과 출산율을 다르게 보는 거죠. 어쨌든지 출산율은 바로 한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여성이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이의 평균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수적 비율은 당연히 성비가 되겠죠. 그리고 각 연령에 속하는 인구의 수, 예를 들면 10대, 그 다음 20대, 30대 그 연령에 속하는 인구의 수는 연령 분포를 나타내겠죠. 나라마다 다양한 유형을 보이지만 생식 전 연령과 생식 가능 연령의 구성원이 많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식 가능 연령에 비해 생식 전 연령의 인구수가 적으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좀 말이 길어서 어려운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대, 30대 여성보다, 그 여성들 수보다 아기들 또는 그 애들이 좀 더 자란 10대 청소년들의 수가 더 많으면 그 아동과 청소년들이 점점 자라서 결국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다 들어차서 20대, 30대 여성보다 그보다 작은 숫자의 연령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아동이나 청소년 수가 많으면 그 애들이 어차피 나중에 자라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임기 여성들보다 아동이나 아기나 청소년들의 수가 적으면, 아동들의 수가, 청소년들의 수가 적으면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수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감소한다는 겁니다. 인구의 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km 제곱당, 이건 면적인 거죠.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인구 밀도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 수에 들어있는 인구의 수, 그는 바로 인구 밀도인데,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즉 같은 면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죠. 울산보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 거죠. 서울의 인구 밀도는 높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별 구조나 집단 또는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 그리고 정부 시책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 한 문화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과 요구와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종교적 요인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인구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내용은 지구의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carrying capacity라고 해서 한 서식지가, 그러니까 지구의 한 공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인데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체군에 있어 수용력은 사용 가능한 천년 자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기 위해서는 뭐 뗄감을 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지하 자원, 그 다음에 뭐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이러한 천연 자원,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 폐기물의 축적과 처리 방법,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조절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의 인구가 살기 위해서 최대치로 갖춰야 되는 그 환경의 최대 능력치를 우리가 수용력이라 하는 거죠. 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환경은 사실은 최대로 100명만 살 수 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100명, 102명 넘어가 버리면 그 안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환경의 수용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개체군 규모를 제한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 하죠.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인간은 다른 종들과 같이 동일한 제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의 자원, 특히 공기, 물, 석유, 나무 등은 한정되어 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의 수도 제한되어 있죠.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소비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 수용력을 전 지구에 적용한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지구 수용력의 한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최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구의 수용력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환경들, 예를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또는 아프리카 국가, 그 국가의 토양도 다르죠. 토양도 다르고 그 안에 천연 자원 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후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인간이 그 안에 살 수 있는 최대치의 수는 다르게 당연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인구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 숫자는 균일하게 분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구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지구 전체에 봤을 때 영토에 펼쳐서 지구상의 인구 분포는 당연히 불균등하죠.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의 동부나 남부에 살고 있으며 세계 3대 인구 밀집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동부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그리고 유럽 같은 게 서부 유럽,
같은 데가 인구 3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걸 보기 전에 실제 영토 크기와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외상지도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를. 실제 영토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를 부각해서 상대적인 숫자를 나타내보면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는 이렇게 부각되어 나타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더 많이 부각되어 있죠. 인구수가 더 많게. 인구수가 더 많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더 부각돼서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가 외상지도로 하는 거예요. 자, 세계 인구의 밀도는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데 세계 인구는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해서 2050년까지 증가되어 있으면 증가해져 오고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소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저개발국이 높은 출산율과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에 잘 사는 나라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출산율과 낮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는데 그 이유가 여성이 직접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성의 교육 정도가 높으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인구수를 자녀의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교육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서는 여성들이 전적으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자녀의 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이 낳아야 되고 그냥 피임률도 낮죠. 저개발국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가족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너무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해서 죽는 영아 사망률도 높고요.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저개발국가의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많이 크면은 거기에 의존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거죠. 가난할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저개발국의 출산율을 높게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모든 별 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봐요.